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같이 운영하던 빵집을 혼자 운영하려니 어색하다 못해 아버지가 그리울 지경이네요. 아직도 빵 반죽을 하다가 뒤를 돌아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마음속에 묻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요. 아버지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대학교 동기와 사고를 친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만류에도 저를 선택하셨어요. 학교까지 그만두시면서 말이에요. 모범생이던 아버지의 반항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해요. 그 후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요. 대학교를 중퇴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죠. 더군다나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들쳐업고 다니는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줄 사장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집 배달일과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워볼 것을 권하셨어요. 재능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머리가 좋던 아버지께서는 한 번 본 요리 방법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에 그대로 요리를 만드셨거든요. 중국집 사장님 밑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아버지께서는 몇 달 후 제빵 학원에 등록해 빵 만드는 법을 배우셨어요. 배움이 빨랐던 아버지께서는 학원을 다닌 지 6개월 만에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빵집에서 일을 하셨죠. 1년 정도 동네 빵집에서 일하던 아버지께서는 다음해 자신의 빵가게를 열었고요. 비록 어머니께서 출산 중 돌아가셔서 얼굴도 제대로 몰랐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딸인 저를 1등으로 챙겨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를 느낄 새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다면 돈도 많이 벌어 아버지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앞으로의 인생에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큰 오산이었네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업하자마자 눈앞에 들이닥친 것은 고액의 연봉도 간호사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도 아닌 선배들의 집단 따돌림과 뒷담화였습니다. 간호사 사이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괴롭히는 것은 일종의 관례 같은 것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가 유난히 심했어요. 제일 고참이던 선배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선배는 인수인계조차 해주지 않은 채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라고 시켰는데요. 우물쭈물하자 선배는 빨리 주사를 놓으라며 재촉하기까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았지만 주사 놓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에 환자의 혈관을 터뜨리고 의사에게 혼날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 하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선배는 마시던 물도 빼앗으며 팔자가 늘어졌다며 비꼬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하더군요. 이유도 모르고 당하니 화가 날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한날은 용기를 내 선배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맨날 괴롭히는지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선배의 대답이 더 과간이었네요. 야, 사람이 좋아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듯이 나는 그냥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싫어. 굳이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네 그 흐리멍텅한 눈이 싫다고 해야 하나? 너네 부모님도 참 불쌍하시다. 너 같은 걸 낳으시고 우리 딸이 간호사가 됐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닐 텐데. 아, 나는 시집 가기도 전에 기도부터 하려고. 시집 가서 너 같은 애 낳으면 소방 맞아도 할 말 없는 거잖아. 우리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혹시 모르지? 맹추 딸 낳은 죄로 너네 엄마도 네 할머니한테 소금이나 맞으면서 구박당했을지.
몸에 있는 힘이란 힘은 다 주고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 후 선배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선배는 자기가 먹던 음식을 식판에 부어버리곤 간호사 무리와 키득거리며 지나쳐갔어요. 선배의 괴롭힘이 심해질수록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매일 밤 제발 사고가 나기를 바랄 정도로요.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야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는데 행복스레 딸 자랑을 하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선배의 괴롭힘을 참으며 병원을 다녔죠. 하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무시는 점점 더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스트레스는 폭식으로까지 이어져 입사를 한 지 6개월 만에 30kg까지 쪄버렸고요. 살이 찌자 선배는 더 악랄하게 괴롭혀오더군요. 외모 비하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미라 씨는 병원이 아니라 정육점으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습에서는 간호사보다 정육점 주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병원 일 그만두고 정육점 주인으로 이직이나 하지 그래? 솔직히 같이 일하는 우리야 눈을 포기한다 생각하고 일하면 그만이지만 다른 손님들한테는 민폐일 것 같아서. 어디 요즘 간호사가 의료진이기만 해? 환자들 상대하는 서비스직에 더 가깝지. 미라 씨도 그 튀어나온 비계살 보면서 잘 생각해봐. 미라 씨가 환자고 같은 간호사가 있으면 날씬하고 일 잘하는 간호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싶겠어? 선배의 괴롭힘이 심해지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가 번져 출근조차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간호사가 된 지 1년 만에 병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병원에 달려갈 듯 소매를 걷어붙이셨어요. 하지만 못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배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빵집을 알아내 해코지를 할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죠. 미련한 만큼 살까지 찐 채 아버지에게 징징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도 딸이라고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동안 쓰레기 같은 곳에서 잘 버텼다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네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병원을 그만둔 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먹고 자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집 청소를 해놓으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못하게 막으시며 그저 편하게 푹 쉬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좋았지만 2달째가 되니 심심한 것도 심심한 거지만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네요. 빵집을 여는 아버지께서는 6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출근해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빵을 만들고 팔고 정리까지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할까 생각부터 했습니다. 다른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도 전과 같은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간호사 일은 제외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4년간의 대학교에 낸 등록금과 지금까지 간호사로 일하던 시간이 아깝기는 했지만 그게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 일단 제빵학원에 다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빵 만드는 방법을 봐서인지 간호사로 취업을 했을 때부터 제빵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빵학원을 다니는 것은 즐거웠어요. 열심히 모양을 잡은 반죽이 따끈한 빵이 되는 것을 보는 것도, 새로운 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뒤로는 아버지에게 빵집에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며 조르다시피 부탁을 드렸죠. 마침 카운터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사람이 필요했던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아버지의 노련한 솜씨와 젊은 사람의 취향을 잘 아는 제가 합쳐지자 빵집은 예전보다 2배 더 장사가 잘 되더군요. 손님이 북적일수록 카운터의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돈은 넘쳐났죠. 매출이 늘어나자 아버지께서는 자기 생활비와 월세를 제외한 후 모든 금액을 넘겨주었어요. 거부를 해봐도 아버지께서는 안 받을 바에는 불에 태울 거라며 반협박식으로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는 했지만 도저히 아버지가 주신 돈을 흥청망청 쓸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만일의 일을 대비해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았죠. 하루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빵집이 인기가 많아지자 아버지에게는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셨어요. 바로 저의 결혼 문제였어요. 28살로 홍기가 꽉 찬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제발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거짓말처럼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빵집 단골 손님이던 남자는 어느 날 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고 갔죠. 바로 위층 학원에서 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는 통통하고 귀여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커 남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남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표하며 근처를 서성였죠. 결국 남자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만남을 시작한 만남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깊은 인연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부터 3살 위의 누나와 함께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죠. 가족이 없는 아픔을 아는 남자라면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상견례 자리가 무척 떨려 보이셨어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아직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누나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서로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빨리 친밀감을 쌓는 법이잖아요. 마침 상견례 장소로 정한 식당 옆으로 꽃집이 보이더군요. 꽃집 앞에는 핑크색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그 꽃은 꼭 앞으로 시작될 앞날을 축복해주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 뒤 꽃다발을 품에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 향기를 맡으며 앞으로의 앞날이 봄날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은 예비 신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네요. 꿈에서조차 나올까 두려웠던 선배가 떡하니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선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가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품 안에 있던 꽃다발은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고요. 장미다발은 바닥에 떨어지자 파릇파릇하던 꽃잎들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당 바닥에는 온통 장미 꽃잎뿐이었죠. 서 있는 자세에 그대로 얼어있자 저와 남자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선배는 손을 높이 들어올려 남자의 뺨을 내리쳤죠. 있는 힘껏 말이에요. 야, 너는 주변에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냐? 내가 평범한 애면 말을 하네. 하필 골라와도 저런 돼지 같은 애를. 최소한 사람 같은 애를 데리고 왔어야지. 이건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학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시골에서 돼지 농장이나 열어. 신부감을 왜 구해? 농장 암돼지 중에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되지. 뭐? 돼지 농장? 부모 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자네가 말한 부모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게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비아냥거리면서 부모들 생사를 다 깎아버린 걸 말하는 건가? 내가 아무리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른 있는 데서 버르장머리 없이 동생한테 손찌검하는 꼴을 보면 우리 딸한테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뻔하지. 자네 누나가 돼지 같다고 한 내 딸, 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니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네.
아버지께서는 손까지 떠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선배가 막대 먹은 것은 알았지만 어른 앞에서까지 이럴 줄은 몰랐죠. 아버지께서는 선배에게 따끔한 혼을 내셨지만 선배는 콧방귀를 끼며 들은 채도 안 했고요. 저 비계덩어리를 눈에 넣으신다고요? 그러다가 실명하실 텐데. 저도 아저씨 딸처럼 뚱뚱하고 굼뜬 옳게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잘 됐네요. 둘이 결혼한다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또 사람 피말리는 건 전문이거든요. 아저씨도 자꾸 딸 예쁘다고 감싸지만 마시고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러세요. 음식도 작작 먹이고요. 접시도 뜯어먹게 생긴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소박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딸 밥해 먹일 때도 고생이시겠네요. 사람만 한 수트로 밥을 지어야 하니. 그래도 아저씨 집은 좋겠네요. 바로 옆에 음식 처리기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잖아요. 아, 그것보다는 밥값이 더 많이 들려나? 누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누나 때문에 도망간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이럴 거면 상견례 자리는 왜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매번 누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혼 엎어지는 것도 지겨워. 차라리 계속 깽판을 치고 싶은 거면 누나야말로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개싸움하는 데를 가라고. 너 고작 저 비계덩어리 때문에 나한테 화내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뭐에 홀려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와이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도 피나는 형제끼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법이야. 막말로 전현이 바람이라도 피우고 나면 너 어쩔 건데? 저 아저씨가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이 세상에 네 편 들어줄 사람 나밖에 없을걸? 이 세상에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누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 결혼 깨지면 다시는 누나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상견례가 끝난 후 남자는 매일같이 저희 집 앞을 찾아왔어요. 누나의 잘못까지 자신이 빈다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남자를 밀어내셨죠. 언제나 다정하시던 아버지의 환한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봐줄만도 한데 아버지께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네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바보 같은 저는 얼렁뚱땅 남자의 사과에 넘어가 빚지는 결혼을 했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강한 태도로 나오자 급기야는 선배까지 집 앞으로 찾아오더군요. 선배는 자신이 경솔했다며 제발 이 결혼만은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선배의 사과를 받은 후에야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결혼 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학업을 마쳐야 했던 남편에게는 빚이 참 많았거든요. 학자금 대출금부터 차 할부금까지 남편의 월급은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곳곳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넘겨주는 셈이었죠.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네요.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를 사서야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곡차곡 돈을 모아놓은 탓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물론 20년이 지난 구축이기는 했지만 집주인이 워낙 관리를 잘해놓은 탓에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더군다나 위치가 너무 좋았죠. 새로 구한 신혼집은 도보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가구로 집을 채워놓고 나니 딱 절반 가까운 금액이 수중에 남더군요. 남은 돈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드렸고요. 남편 또한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당연히 수긍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군요.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마당에 괜히 아까운 돈을 아버지에게 드렸다면서 입이 오리만큼 나왔거든요.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은 아버지에게 드렸던 돈을 다시 찾아오라고 했네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그 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기는커녕 몸만 달랑 들어온 주제에 마치 돈주인이라도 된 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꾹 다물었던 입을 연 것이었죠. 내가 치사하게 들릴까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집 사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탰으면서 돈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 건데? 누가 보면 집이며 차며 다 당신 돈으로 해온 줄 알겠어. 당신이 지금 아파트에서 배 따시게 자서 까먹었나 본데 우리 형편에 이 정도 평수 아파트에서 비싼 가전제품 들이고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아빠 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나 있었겠냐고. 아, 그래. 네 본심이 이거였네. 그래. 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장가 올 때 빈손으로 들어온 능력 없는 놈이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데?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왜 있는 건데? 서로 부족한 점 있으면 채우고 살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나지만 당신도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서로 보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남편 속까지 들치면서 말썽을 피우는지.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장인어른도 그러시는 거 아니야. 빵 반죽만 주무르는 사람이 그 많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부모였으면 형편 어려운 딸내 부부한테 줬을 거라고. 늙으면 욕심만 많아진다고 하더니 장인어른이 딱 그 꼴이잖아. 당신,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 표현은 안 하지만 당신 엄청 아끼셨어. 그리고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아빠한테 몰래 가서 용돈 달라고 손 내밀었던 거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가져간 돈만 다 합쳐도 돈 1,000만 원은 나와. 근데 뭐? 우리 아빠가 늙어서 욕심만 많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다시 못 가져오니까 그렇게 돈이 가지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대리운전을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하면서 벌어. 애초에 성인이면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 고아 주제에 아빠 잘 만나서 호강에 코 박은 마누라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그냥 닥치고 돈이나 벌면서 처가살이나 해야지. 반박할 말이 없는지 남편은 씩씩거리며 화만 낼 뿐이었어요. 돈 문제로 다투고 난 후에는 감정이 상했는지 일주일 정도 각방을 썼고요. 남편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은 알았지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한 일도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먼저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로 귀를 더럽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우이는 아버지에게 드린 돈의 행방을 알고 있더군요. 추측하는 것은 간단했어요. 입이 50원짜리 동전보다 싼 남편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신우이에게 돈 때문에 싸운 것을 일러 바친 것이었죠. 신우이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지만 어디 남편에게 바락바락 언성을 높이냐면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괴롭힐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처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네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부부 지갑 사정을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형님한테 명품백이 아니라 그냥 결혼식 기념 뷔페 이용권이나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제가 형님한테 사드린 명품백 먼저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그 가방 판돈이면 저희 아버지 드린 돈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그이 차 할부금 갚을 돈은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게 제일 서럽다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죠. 가방은 저희 집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가방 이야기를 꺼내자 신우이는 언제 떠들었냐는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은 내고 싶지만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돕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번 일로 잘 마무리되면 좋았겠지만 남편과 신우이는 여러 번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사치가 심한 신우이는 언제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월급을 받는 족족 미친 듯이 카드를 긁던 신우이는 부업을 시작한다고 했고요. 신우이가 선택한 부업은 보험이었어요. 보험 영업을 뛰는 친구를 따라 시작한 것이었죠. 신우이가 살가운 척을 한 것도 보험을 시작한 후부터였습니다. 빵집 근처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신우이는 병원 일이 끝나면 빵집으로 달려와 보험을 들라며 아버지와 저를 꼬시려고 했죠. 필요한 보험이라면 들어줄 법도 했지만 신우이는 50만 원이나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놀라 손사래를 칠 때면 신우이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이라며 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자 신우이는 그제서야 보험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고요. 그 후 신우이는 저희 가족에게 보험을 들라는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우연히 확인한 남편의 통장에서는 꾸준히 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50만 원의 행방을 묻자 처음에는 노트북을 사서 그런 거라며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추궁하자 신우이에게 종신보험을 들어주었다고 실토를 했죠. 남편이 신우이에게서 말도 안 되는 보험을 들어준 것도 화가 났지만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은 신우이였습니다. 자신의 사치를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보험을 팔아먹다뇨. 남편의 벌이가 좋았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한 달에 300 남짓 버는 사람에게 50만 원은 너무 큰 돈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학자금 대출과 차 할부금까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다뇨. 당장 보험을 해지하라 말했지만 남편은 요즘 신우이의 사정이 넉넉지 않아 자신이 해지하면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큰일 나겠지. 백화점에서 룰루랄라 돈 쓸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당신이 보험 해지라도 해봐. 돈 물어주느라 백화점 쇼핑은커녕 밀려있는 카드값도 못 낼 텐데. 형님도 진짜 너무해. 학자금 대출이랑 차 할부금만으로도 빠듯해서 허리 졸라매고 사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50만 원이나 되는 엉터리 보험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 당신한테 들라고 하셔? 아무리 사기꾼이어도 자기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데 형님은 도대체 뭐야?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부러진 허리에 빨대 꽂으려고 하잖아. 졸라매다 부러진 허리 보는 게 안타까웠으면 당신이 누나 보험 들어줬으면 됐잖아. 일을 꼬이게 만든 게 누군데? 가게 돈통만 털어와도 그까짓 50만 원은 그냥 내겠구먼. 그까짓 50만 원 가지고 유나는. 신우이에게 깜빡 속아 사기를 당했으면서도 남편은 끝끝내 당당했어요. 아니 오히려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기로 했죠. 병원을 찾아가자 예상대로 신우이는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요. 협박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우이에게는 이 방법뿐이었어요. 역시 고소를 한다는 소리에 신우이는 금세 꼬리를 내렸고요. 된통 매운맛을 봐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신우이 또한 함부로 굴지 않았어요. 신우이와는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붉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잖아요. 남편 또한 보험 사건 이후 반성을 했기에 부부관계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검사를 해보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어물쩍 넘어갈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처럼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가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뜬금없이 혼자서 2박 3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샤워를 하러 간 남편의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있었는데요. 진동이 울리며 병원에서 문자 하나가 날아오더군요. 정관 수술 날짜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세를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아는 장본인이 정관 수술이라뇨.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의외의 대답으로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네요. 실은 누나가 우리 사이에 아이 갖는 걸 싫어해서 당신 닮은 아이 낳으면 연 끊을 정도로 꼴 보기 싫을 것 같다고 해서 솔직히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나도 아이 낳는 건 좀 그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우리 둘 다 잘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이참에 잘 됐지 뭐. 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연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우리 애 없이 둘이서만 재미있게 살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누이까지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두 남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고요. 그동안 아이를 가지고 싶다며 설레발치던 모습을 보며 두 남매가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상상하자 소나기에 있던 힘이 쫙 빠져나갔죠. 이쯤 되니 이혼을 고민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의 성격은 흐린 눈으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시누이의 횡포는 눈이 매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참고 살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선택을 믿어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버지께서 시누이와 남편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고 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자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후회가 되어 돌아왔네요. 아버지께서는 가난 말기 환자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을 딸을 걱정해 이혼을 하지 말고 버티라고 한 것이고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늦었다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나 하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단둘이서 행복하게 보내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빵집까지 닫으며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느라 그간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 여행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께서는 뜬금없이 빵가게를 이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시던 아버지였기에 이번에도 믿고 따르기로 했죠. 이사간 곳의 건물주 아저씨는 참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건물주 아저씨는 의사로 노후를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하셨네요. 빵가게를 이전한 후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혼자서 빵가게를 운영하게 되자 막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병원에 계신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을 만큼 카운터에 혼자 남겨진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돼준 것은 건물주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께서는 퇴근 시간마다 들러 위로를 해주시면서 청소 같은 것도 도와주셨어요. 숨겨진 아저씨의 딸이 아닐까라는 우스운 생각을 할 정도로 아저씨는 저를 세입자 그 이상으로 생각해 주셨죠.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말이에요. 사모님 또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혼자서 큰 빵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대단하다며 반찬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좋은 인연으로 연결된 빵가게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한 마음으로 일에 열중할 수 있었네요. 금요일 밤 여느 때와 같이 마감 청소를 하고 있자 아저씨께서는 문 밖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뒤에는 익숙한 모습의 사람이 보였어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아저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냉큼 인사부터 했어요. 버릇없고 아나무인인 시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부터 하다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누이가 아저씨에게 인사를 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건물주 아저씨는
신우이가 일하는 병원의 새로운 의사셨거든요. 올케는 정말 제 친자매랑 다를 게 없어요. 저희 올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돈어른께서도 올케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면 편안하게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우이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도 된 듯 손으로 눈물까지 찍어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어요. 그 모습을 본 아저씨께서는 신우이의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하신 듯 했고요. 그 후 신우이는 병원 일이 끝나기만 하면 건물주 아저씨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쉬는 날이면 아저씨가 오는 시간에 맞춰 가게의 문을 열 때도 있었죠. 신우이가 가게에서 하는 일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하는 것이 다였는데요. 창문 밖으로 신호등을 기다리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면 들고 있던 빗자루도 빼앗아 열심히 청소하는 척을 했습니다. 흡족한 미소를 지으신 아저씨는 신우이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하셨어요. 신우이는 당연히 그 제안을 수락했죠. 아저씨의 소개로 만난 둘은 연애를 한 지 3개월도 안 돼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재벌에 가까운 재력가에 얼굴도 잘생긴 남자는 신우이가 만나기 아까운 남자였습니다. 갖고 온 빵을 진열할 때면 어느새 찾아온 신우이는 손을 내밀며 반지를 자랑했어요. 네 번째 손가락에는 1캐럿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아무래도 나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게 흠이기는 하지만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잖아.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나 끼리끼리 결혼한다고 하는 거지. 나 봐봐. 부모 없는 고아에 가진 거라고는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열재벌 안 부러운 남자 만나서 인생 핀 거. 이런 거 보면 신은 참 불공평해. 나같이 운 좋아서 만나는 남자들한테 모두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케처럼 사랑이라고는 가뭄에 콩 나듯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 아, 우리 올케 불쌍해서 어쩌나? 그나마 그 뚱뚱한 몸뚱이 감싸주던 아빠마저 하늘나라로 갈 예정인 거잖아. 올케는 내 동생이라도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니었어 봐. 지금쯤 험한 사람 만나서 이 빵집도 다 날리고 판자촌 같은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나 뜯어먹으면서 살았을걸?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했지만 신우이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신경을 살살 긁어댔습니다. 가뜩이나 쇠약해진 아버지로 인해 곤두선 신경은 신우이의 막말로 인해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다물고 있던 입을 열게 된 것이고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남의 걸 잘 뺏어가는 거죠. 저 아니었으면 형님이 아저씨 만날 일도 없었고 분에 넘치도록 좋은 남자 만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었으면 말년에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폐기 처분된 삼각김밥 구걸하는 건 아마 형님이었을걸요? 세상 어느 남자가 돈 벌어오는 족족 다 써제끼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제발 남의 거 훔쳐갔으면 창피한 줄 알고 입 좀 다물고 사세요.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요즘에 봐줬더니 네가 날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신우이는 빵 진열대로 걸어오더니 급기야 머리채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나 억센 힘으로 머리를 잡아챘는지 모근이 뽑히는 느낌까지 들었죠. 질 수 없어 힘겹게 팔을 들어 길게 늘어진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자 신우이는 가게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때마침 들어온 아저씨께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들어와 저희 둘을 뜯어 말리셨죠. 눈을 치켜뜨던 신우이는 아저씨를 보자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불쌍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바로 해명하려 했지만 급기야 다리에 힘이 풀린 척 연기까지 하는 신우이를 보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저씨께서는 신우이 편을 들며 윗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저를 꾸짖으셨고요. 그날 일이 있은 후 아저씨께서는 저희 가게로 들러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싫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신우이의 칭찬을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부모에게 잘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요리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받는 처녀가 어디 있냐면서요. 결국 신우이 편만 드는 아저씨를 보며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가식 덩어리 안에 숨겨진 신우이의 음흉한 진짜 속내를 모르는 아저씨가 밉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신우이의 모든 실체를 까발렸죠.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단지 신우이에 대한 질투 정도로 넘기며 신우이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단시간 안에 아저씨를 자신의 편으로 구워 삶은 신우이를 보며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 더 빨리 들어갔습니다. 신우이의 실체를 아는 아버지라면 무조건 편을 들어주실 게 분명했거든요. 집에 문을 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잃은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한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닭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황급히 아저씨에게 전화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버지께서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중요한 수술이 잡혀있다던 아저씨께서는 장례식장까지 잡아주시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아저씨가 나가고 넓은 장례식장 안에 혼자 있자 쓸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황급히 전화를 건 것이고요. 허우대뿐인 남편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 허우대라도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몇 통의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맞을 때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까먹을 정도로 아버지의 죽음은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마주할 때면 아버지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와 숨통을 조여오더군요. 숨 쉬는 것도 버거운 고통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힘겨워하고 있을 때 진한 술 냄새가 느껴졌어요. 주인은 바로 신우이였죠. 술에 거하게 취한 신우이의 한 손에는 초록색 병이 들려 있었죠. 신우이는 오자마자 바닥에 누워 꼬부라진 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닮아 사교성이 없나 했더니 다 지아비를 닮아서 그런 거였어. 그런 게 아니면 장례식장에 개미 한 마리 없는 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지. 오지도 않는 사람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할 바에는 그냥 밖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앞에 사진이나 놓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빨리 발이 나고 집에 갈 텐데. 올케는 참 낯짝도 두꺼워. 원래 피부 껍데기가 두꺼워서 그런 건가? 형님,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릴 수가 있으세요? 제가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따라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간호사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 피 말리는 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건데 애초부터 난 너네 부녀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신우이는 꽁꽁 감춰뒀던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다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싸다 주신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은 느껴보지도 못한 부모의 사랑을 과시하는 것 같아 꼴배기가 싫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어요. 고작 그런 사소한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다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 끔찍하게 예뻐해주던 아빠도 없으니 앞으로 우리 돼지 신우이는 누가 돌봐주려나? 원래 주인 없는 가축은 다른 사람한테 팔리기 마련인데 가진 거라고는 배에 낀 기름밖에 없으니 어떡하려나? 혹여라도 내 동생이 평생 너 같은 돼지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내 동생은 이미 너보다 훨씬 예쁘고 능력 좋은 애 물어서 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아마 지금도 그 애랑 같이 있을걸?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다가 칼 들고 찾아온 미친놈한테 썰려 먹힐 준비만 하고 있어. 그게 최선이니까. 감히 내 딸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신우이의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저씨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아저씨는 붉어진 얼굴로 신우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성난 아저씨의 얼굴을 본 신우이는 술에 확 깬 듯 보였습니다. 누워있던 자리에서 냉큼 일어난 신우이는 자기가 술김에 나쁜 버릇을 잡아주려 따끔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되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동안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분에 넘치는 선자리도 억지로 주선해서 끼워 맞춰줬더니 어디 감히 시차짓을 하고 있어? 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저씨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말에 저와 신우이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자 뒤이어 들어온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요. 이제야 나타나서 미안하다. 우리 딸. 사모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말은 귀에 착 달라붙어 왔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였다는 걸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어머니의 임신 소식에 외가댁에서는 골머리를 앓으셨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어울리지 않게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또한 저를 지우려고 한 것이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무릎까지 꿇으시며 쥐 죽은 듯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 테니 제발 낳아만 달라고 애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 후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비밀로 붙인 채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던 중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전화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고요. 이미 건물주 아저씨와 결혼을 한 어머니께서는 저의 존재를 그때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저씨께서는 어머니의 숨겨진 부분까지 안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의 덩어리가 너무 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을 지켜보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반대로 그 옆에 서 있던 신우이는 산 송장처럼 퍼렇게 질린 얼굴로 손을 덜덜 떨었죠. 신우 자리에서 우리 딸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았으니 보고 느끼고 들은 그대로 남편 될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저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올케는 아버지 사랑이라도 받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사랑은커녕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컸는데 제발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시댁에 알리지만 말아주세요. 저 이 결혼 잘못되면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만 두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 올케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신우이는 고개까지 조아리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아저씨의 태도는 완고했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이 독이 된 듯 보이기도 했죠.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알았으면 더 잘해주려고 했어야지. 나는 더 이상 소중한 우리 딸 가축 취급하던 인간이랑은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돌아가게. 지금이야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시댁에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그 가짜는 혀 놀렸다가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저 돼지 새끼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아저씨는 사람들을 시켜 신우이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요. 신우이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이 바닥에 손톱을 박아 넣으며 안간힘을 쓰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더군요. 하지만 신우이의 처절한 버팀도 경찰이 오면서 끝이 났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우이는
버젓이 문을 열고 빵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닐 정도로 초췌해진 신우이는 대뜸 핸드폰부터 내밀었어요. 너 때문에 결혼식장 들어가기도 전에 파혼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까지 아저씨 한 말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해. 물론 네 입장에서는 내가 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네가 우리 동생이랑 이혼할 것도 아니고 만약 너 때문에 갈 곳도 없는 내가 파혼당하면 오히려 불편한 건 너라고. 생각해봐. 맨날 한 집에서 얼굴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괜히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빨리 전화해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해. 그 정도 하면 나도 동생한테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라는 말 정도는 해줄 테니까. 너도 알잖아. 우리 동생 내 말이면 껌뻑 죽는 거. 애초에 삐뚤어진 형님 인성 때문에 굴러들어온 복을 넝쿨째 뽑았으면서 제가 어떻게 복원 작업을 하겠어요. 수습하는 것도 뿌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저씨 눈에 잘 띄어서 부자 남편이랑 결혼할 뻔한 것도 다 자기 복대로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도 형님 복대로 알아서 잘 처리해보세요. 형님이 진짜 복이 있다면 제 도움 없이도 잘 처리할 거 아니에요. 별 시답지도 않은 동생으로 흥정이나 해볼까 머리 굴리신 모양인데 형님 동생 떳떳하게 거래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 혹시나 나중에 또 조도 안 가질 동생 들고 와서 헛소리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요. 폐기 처분된 형님 동생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까 데려가서 구워 먹던 삶아 먹던 알아서 하세요. 상해서 먹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까지 좋은 꿈 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신우이는 진열해 놓은 빵을 바닥으로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건물주 아저씨한테 보냄과 동시에 112에 신고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결국 신우이의 결혼은 무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신우이의 실체에 남자 쪽 부모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동안 신우이가 물처럼 써댄 돈을 다 신우이 앞으로 청구하셨다고 하더군요. 병원까지 그만두고 부잣집 사모님이 된다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던 신우이는 현재 조그마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빚을 갚는 중이라네요. 누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던 남편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집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왔는데요. 남편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올리는 아저씨 덕분에 편하게 이혼할 수 있었죠. 현재 건물주 아저씨의 양녀로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과니까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면 나를 제일 사랑해주던 사람을 떠올리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빌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